나는 상간녀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첫째 집, 둘째 집을 마음껏 오가며 생활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나는 그런 아버지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첩의 아들이란다. 나도 미처 몰랐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 2022년 7월 7일에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176회 편, 거기에서 방영된 나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은 그랬다. 나는 소방관이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낄 법한 소방관을 향한 그 이미지, 그런 소방관은 아니었다. 불타는 화재 현장에서도 늘 나의 머릿속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항상 멍해 있었고, 극심한 불면증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나의 머리와 마음은 온통 고향 제주도에 두고 온 부모님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느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조종을 당하며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안의 모든 돈과 주변 지인들의 돈과 친인척들의 돈들까지 모두 환납하고 계셨다. 가족 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가스라이팅에 의한 사기 사건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은 당시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늪에 빠진 기분에 일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요청했을 때, 그때 듣게 되는 공통적인 피드백 또한 우린 같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피해 가족과 함께 그 대상자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족을 버리는 것. 나는 가족을 버렸었다. 야간 근무를 끝내고 제주도로 내려가 어머니와 인생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인 여행을 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도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가족의 연을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혹시 아버지가 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내게 답하셨다. 혹시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라서 그 사기꾼 말대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제일 먼저 전화할 테니 그땐 꼭 돌아오라고. 1년이란 시간 동안 친구도 가족도 없는 서울에서 꾸역꾸역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란 인간에게서 1년 만에 전화가 왔었다. 사기꾼이 많이 아파. 진통제라도 놔주고 싶어.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니? 다음날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족 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가스라이팅에 의한 사기 사건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세 가지밖에 없다. 피해 가족과 함께 그 대상자에 복종하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아니면 모두 함께 죽거나. 나는 어머니를 일단 구해와야 된다 생각했다. 어머니만이라도 일단 내가 모시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근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함께 죽으려 했다. 그 생각으로 1년 만에 고향에 돌아갔고, 나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첫날을 묵어야 했다. 잠이 오지 않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인 백두산 카페에 내 심경을 담은 글을 써내려갔다. 제목은 죽어야 끝나는. 다음날 날이 밝아왔고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모텔방을 나섰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길, 그 버스 안에서 내 사정을 알고 있는 방송국 직원 지인에게 어제 썼던 글의 링크를 보냈다. 혹시 주변에 시사탐사 관련 PD 알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글 좀 제보해주세요. 그 후 나는 어머니를 만났고 눈물 어린 호소를 했다. 아버지는 지금 장기간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 돈들은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고. 지금이라도 일단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죽겠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아버지는 나를 존속 협박죄로 고소했다. 그건 아마도 사기꾼의 지령에 의한 것일 것이다. 70대 고령의 아버지는 존속 협박죄란 게 있는지조차 모를 테니까.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경찰이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으로 데려갔다. 조사가 끝난 다음날 유치장을 나서는 길, 그 지옥 같은 상황에 기적의 희망을 알리는 듯한 문자가 울렸다. 하지만 사기꾼을 특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했던 그 결과물은
죽지 말고 기다려달라 했던 그 말은 혹시 죽을 때 죽더라도 기왕 죽는 거 방송에라도 활용돼서 죽어라.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너의 가족들의 삶 아니겠니? 그런 뜻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승남이 아들 강민수의 김희범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항변을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채널에 영상을 시작해 보는데, 그럼 저희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첫째는 남의 가정사를, 우리 가정사를, 뭐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인 우리 가정사를 말도 안 되는 왜곡으로 거짓 보도를 했다는 것.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을 때 거절당했고, 그 이후로 민사적, 형사적, 그리고 뭐 방송윤리통신위원회를 통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당신들의 취재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따위로 만들 수가 있었는지, 왜 그게 가능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말할게요. 두 번째 실수는, 그래요, 그게 모두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가족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고, 첫째 부인 집이 있고, 둘째 부인 집이 있고, 뭐 왔다 갔다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뭐 제사 때는 우리 어머니와 그 전처의 그 어머님이 같이 뭐 제사상을 차리고 그랬다 칩시다. 자식들은 뭐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살았다고, 그 방송 내용대로 그게 사실이라 칩시다. 근데 그게 왜 알려져야 하죠? 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네가 탐욕이 강해서 당한 거야. 행실을 평소에 바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당한 거야. 근데 당신들은 그걸 영상으로서 말했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끔 그 감정을 유도해냈고, 우리 아버지라는 인간이 다행히 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리고 고맙게도 사람이 지금 완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거에서 언급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 영상 보면 우리 아버지는 자살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이 영상을 보면은 당신 그냥 자살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 말밖에 안 돼.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영될 정말 정당한 내용의 방송입니까? 저희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집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의 중심이라 가지고요,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서 유명인이라 가지고, 우리 가족은 그냥 몇 년 동안 피가 말리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보를 했던 것이고, 그걸 빌미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예, 정말로 두 집 살림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실생활을 진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건 당신들이 함부로 마음껏 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진짜 전 결여됐다고 보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들이 MBC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회사가 어떤 식인지도 저는 알게 되었고, 그 적은 인원으로 만들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화탐사대 하청업체들, 외주업체들 각자의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적은 인원으로 그 영세한 업체가 주마다 방송되는 그 시청률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당신들의 첫 번째 실수, 말도 안 되는 거짓 사실을 진짜인 거냐 보도한 것, 그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